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0 제2회 중졸학력 검정고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총 25문제였고요. 이번엔 어떠한 문제들이 등장했을지 한번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음 대화에서 아저씨의 말하기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아저씨의 목적 물어보고 있네요. 상황을 봤더니 지금 아저씨와 어떤 여학생 같네요. 여학생, 교복 입은 여학생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저씨, 근처에 문구점이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아저씨가 저기 보이는 건물 안에 있어 라고 하면서 아저씨는 문구점의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들 워밍업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숨고르기 대신에 여기에서 실수하지만 않으면 크게 무리하지 않으면 문제 무난하게 풀 수 있겠죠. 실수하지 않게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오늘 삼촌을 따라서 의사들이 모이는 저녁 식사 자리에 놀러 갔다. 의사인 삼촌은 어레스트, 시저 등 어려운 무엇을 말을 쓰면서 어떤 말인지 찾아보아라 라는 거죠. 동료분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나는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레스트는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거, 시저는 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다 라는 거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의 기초가 되는 한문이 바로 의학이라는 거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의학 용어구나 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이렇게 특정 분야에서 전문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이는 말, 우리는 이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전문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쉽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의학 용어들은요,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즉 외국에서 발전이 됐고 정리가 됐고 그러한 학문이다 보니까 그러한 개념을 우리말로 고쳐서 사용하는데 가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환자들한테는 알기 쉽게 설명하지만 급박한 상황이라던가 정확한 개념을 전달해야 되는 의사들끼리는 의학 용어를 순화하지 않고 전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사용하는 말, 어레스트나 뭐 시저, ICU 요즘 이렇게 의학 드라마를 보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항상 자막에 나와 있죠. 우리가 평상시에 쓰지 않는 말. 하지만 학문을 토대로 의사들끼리 어떤 상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말 전문어라고 합니다. 전문어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금기어, 비속어, 유행어, 뭔지 여러분들 쫙쫙쫙 써주셔야 되겠죠. 우리 이거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기어 뭐였더라? 비속어 뭐였더라? 유행어 뭐였더라? 정확한 사전적 의미가 생각나지 않더라도 정리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금기어는 어떤 말인가요? 좀 우리 죽음 이라던가 어떻게 좀 이렇게 입 밖으로 꺼내기가 좀 두려운 말, 그래서 순화해서 쓰는 말 이런 거 있죠. 죽음, 빨강, 뭐 우리 죽었다라는 말보다 하늘나라로 가셨다 이렇게 좀 순화해서 쓰는 말인 것처럼 두렵거나 불쾌해서 입 밖에 내기를 꺼리는 말을 우리는 금기어라고 합니다. 비속어는요, 등속적으로 쓰이는 저속한 말을 비속어라고 하고요. 그다음 유행어는요, 그 시대를 반영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말의 일종으로 비교적 짧은 시기에 걸쳐서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을 우리는 유행어라고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전문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찾고 그 다음 3번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규정에 해당하는 단어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거 표준발음법 나왔네요. 받침, 미음, 이응 뒤에 미음, 이응은 무엇인가요? 비음이죠. 비음 뒤에 연결되는 유음은 무엇으로 발음합니까? 비음으로 발음합니다. 이와 같은 발음법을 우리는 비음화라고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어떻게 소리 나는지를 통해서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통해서 어떠한 음운 변동 현상 겪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요. 다음
뇨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음 뒤에 리을은 니은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는 어때요? 의미 없는 거죠. 근데 리을, 니은 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리을이 없죠. 그런데 니은이 들어가 있네요. 아하, 이는 첨가된 거구나. 니은 첨가입니다. 여기 이렇게 글 뒤에 나오는 이응은요. 어때요? 의미 없는 발음되지 않는 그러한 글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응을 대신 넣어준다라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해 내셔야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미음, 이응, 리을, 니은으로 바뀐다, 발음한다 라고 했는데 리을도 없고요. 니은으로는 됐지만 리을이 있어서 영향받아서 소리 난 게 아니죠. 니은 없던 게 뿅 하고 생겼습니다. 니은 첨가이고요. 야, 2번 볼게요. 담력 어떻게 발음되나요? 담력 발음 됩니다. 여기에서 리을이요. 어떻게 니은으로 변했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이는 비음아 맞고요. 침략 어떻게 발음되나요? 침략이 아니라 침략으로 발음되죠. 역시 니은으로 변했습니다. 항로 라고 발음되죠. 역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고 있네요.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바뀐 건 비음화인데요. 없던 게 뿅 하고 생겼습니다. 니은 첨가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은요. 문장 성분에 대한 문제이네요. 밑줄 친 부분과 문장 성분이 같은 건 그럼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부터 봐야 되겠네요. 가을 하늘은 매우 높다에서 하늘은 이 부분은요. 주어입니다. 주어는요. 문장 성분 중에서 주성분에 해당하지요. 자, 그러면 우리 주성분에 해당하는 거 주어 말고도 뭐 있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하나 더 뭐 있을까요? 보어까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주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주성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어, 자, 가을 하늘은 매우 높다 해서 하나하나 보면요. 자, 들판에 첫눈이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어디에? 들판에. 첫눈은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 들판에. 이거는 꾸며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사어입니다. 부사어 중에서도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이고요. 부사어는요, 주성분이 아니라 부속 성분입니다. 주성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조카의 행동이 귀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이는요 무엇인가요?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주어입니다. 이게 바로 주성분이네요. 정답은 우선 2번 찾고요. 그 다음 3번도 볼게요. 형은 동생보다 키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주어 있고요. 키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서술어 있습니다. 동생보다 비교 대상이 되고 있네요. 이는 부사어입니다. 역시 부속 성분이고요. 그 다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싶다. 음식을 어떤 음식인가요? 맛있는 음식 꾸며주고 있으니 이는 관형어입니다. 관형어 역시 부속 성분입니다. 부속 성분은 누구와 누구인가요? 부사와 관형어 묶어서 부속 성분이라고 하죠. 독립어, 독립성분입니다. 주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입니다. 하늘은 이라고 했으니까 주어를 찾아라, 즉 주성분 찾아라 라고 했으니 밑줄 친 부분이 주성분인 거는 정답 2번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풀고 이제 5번으로 갈게요. 5번은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예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언어의 역사성이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험지에는 이미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언어가 역사가 있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 쉽게 생각하면 역사라는 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되는 어떠한 언어의 특성입니다. 어떠한 특성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뜻이 축소되거나 확대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언어의 역사성입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인공지능과 컴퓨터는 예전에 없던 말이 새로 만들어져 사용된 것입니다. 이것은 언어의 역사성의 큰 특징이고요. 어리다는 예전에는 어리석다라는 뜻으로 쓰였으나 지금은 나이가 적다라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아하, 이 또한 역사성입니다. 한국에서 나무라고 부르는 것은 영어에서는 트리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슈라고 합니다. 아하, 이렇게 부르는 것과 즉 어때요? 이들이 나무, 트리, 슈가 지칭하는 대상은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대상과 단어완의 관계는 어때요? 필연적인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 않다. 필연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마다 부르는 용어가 다 다른 거겠죠. 누군가가 이걸 보고 우리는 나무라고 해야지 라고 했고요. 아, 우리나라에서는 뜨리라고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슈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사물을 지칭하는 용어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과 사물과의 관계는 꼭 필연적이지 않다라는 거, 이를 우리는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의성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데 이번에는 역사성에서 자의성을 보기로 넣었네요. 자의성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언어의 자의성, 우리 사전적 의미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언어는 내용과 형식의 결합이 언어 사회마다 각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지닌다. 내용과 형식의 결합이 필연적이지는 않다. 이게 바로 언어의 자의성입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우선 3번 찾고요. 3번은 자의성에 관한 것이니까요. 과거에는 천, 백, 즈문, 오은으로 사용하기도 했으나 오늘날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천, 백을 즈문, 오은으로 사용했지만 요즘에는 그냥 천, 백으로 사용하죠. 이 또한 언어의 역사성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문장의 종결 표현과 얘가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평서형, 명령, 의무, 감탄, 청유했고 얘가 쫙 나왔는데 이게 두 개가 우선 맞는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 도서관에 같이 가자라고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같이 가자라고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걸, 이를 우리는 평서역이 아니라 부탁합니다. 청유형이라고 합니다. 누나랑 도서관에 가라. 나는 안 가지만 너 도서관에 누나랑 같이 가라 라고 하고 있죠. 이는 명령형 맞고요. 누나는 도서관에 갔니? 라고 답을 요구합니다. 의문형 맞습니다. 감탄형. 누나와 함께 도서관에 가보렴. 말만 조금 바꿨지. 둘이 같이 가라 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명령형입니다. 감탄형 아니고요. 누나는 도서관에 갔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 이를 우리는 평서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결 표현과 얘가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니은과 디귿만 차마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명령형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평서형, 청유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교재 아니죠. 이 시험지 안에, 프린트물 안에
싹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자리 많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나왔던 개념 한번 쭉 정리하고 가면 개념 정리가 한 번 더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다시 개념책 찾아보시면 되겠죠. 명령형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거나 하도록 요구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의문형은요, 말하는 이가 듣는 에게 질문해서 그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입니다. 평서형은요, 특별한 요구 없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을 평서형이라고 합니다. 정리 잘 해주시고요. 니은 디귿은 정답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가볼게요. 자, 밑줄 친 상황과 어울리는 관용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 요즘 동생이 내가 사둔 간식을 허락 없이 자주 먹는다. 이거 좀 아닌데, 그렇죠? 네가 먹었지? 내가 먹었지? 라고 물어보면 자기가 먹었으면서도 안 먹은 척해요. 뭐뭐 하는 척한다.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하나하나 볼까요? 입이 짧다라는 것은 먹는 양도 작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이렇게 길게 못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입이 짧다라는 것은 음식을 적게 먹거나 가려 먹는 버릇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치미를 때다. 우리 이거 시치미를 때다 자주 나오는 거지만 이번에 나온 김에 우리 한번 그 유래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해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매를 집에서 매를 그릴 수는 없으니까 안타깝지만 나는 매입니다. 이렇게 매사냥이라고 해서요. 길들인 매를 가지고 꿩이나 이런 것을 잡으러 가는 걸 매사냥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매와 내가 이렇게 한 팀을 이루어서 쿵짝이 잘 맞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기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왕도 함께 즐길 정도로 매사냥이 성행했는데 이 나의 매가 어때요? 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한테 내 거라는 이렇게 이름표를 달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름표를 시치미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냥을 나가면 매끼리 이렇게 어떤 매가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말 잘 듣는, 특히나 교육이 잘 된 탐나는 그런 매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시치미를 딱 떼고 내 거야, 내 거 아닌데, 이러한 경우, 즉 척하는 경우, 내 거 아닌데 내 거인 척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시치미 뗀다라고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시치미를 떼다가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거 이번 기회에 자기가 해놓고도 아닌 척하는 거. 그 다음에 매를 길들여서 꿩사냥을 나갔을 때 매 다리나 이렇게 붙여놨던 이름표가 시침이었다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3번 김칫국부터 마신다라는 거. 앞에 어떤 좀 맥락이 빠졌죠?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떡이 이렇게 모락모락 피어나고 이렇게 떡을 친다라고 하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나 소화 안 될까 봐 미리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라는 상황은 해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미리부터 다 된 걸로 알고 행동한다라는 상황입니다. 눈, 코, 틀 사이 없다라고 해서 이거 가끔 가다가 눈과 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왕 나왔을 때 정리할게요. 이런 게 가끔 어떤 상황에 나오면 물론 눈, 코, 틀 사이 없다가 굉장히 바쁜 상황이라는 건 알겠지만 그 유래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이렇게 그물 있죠. 그물에 이렇게 보면 눈과 이렇게 그물을 손질을 할 때, 그물을 이렇게 만들 때, 그물이나 뜨개질한 물건의 매듭을 코라고 하고요. 이 코와 코 사이에 있는 공간을 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부가 그물을 손질하고 바다에 나가서 잡고 오면 어때요? 이 눈과 코가 흐트러진 부분이 있거나 빵꾸난 부분이 있거나 해진 부분이 있으면 수선한 다음에 다시 또 그물을 내려야 되는데 너무 바쁜 상황이어서 이거를 미처 손질할 틈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바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을 눈, 코, 틀 사이 없다. 이게 아니라 이 바느질의 눈과 코, 그물이나 어떠한 이러한 것들을 어부가 이렇게 하는 눈과 코라는 거, 그만큼 바쁜 상황이다라는 거 나온 김에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정답은 2번이었고요. 저희는 8번으로 갑니다. 자, 인터넷 공간에서 쓰기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쓰기 윤리
자료의 출처 반드시 밝혀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상대에게 굉장히 신뢰가 되는 거죠. 내가 쓴 것도 아닌데 내 것처럼 하는 거니까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글을 써야 합니다. 아무리 익명성이 보장되고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갈겨 쓰면 안 되죠. 좋은 글은 허락 없이 공유해야 되나?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허락이 없는다라는 건 어때요? 도둑질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정보의 정확성 확인하며 2번, 3번 확인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인터넷상에서 글쓰기는요, 확산입니다. 내가 올리면 이 정보를 믿고 쫙쫙쫙쫙 퍼져나가기 때문에 내가 2번, 3번, 4번, 5번, 6번 확인해야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입니다. 자, 한글 맞춤법 맞게 고쳐 쓴 거 적절하지 않은 거 되어 있는데 차림표 나와 있습니다. 기억은요, 김치찌개 되어 있는데 개자, 그렇죠. 김치찌개 아이개로 바꿔야 됩니다. 순대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대국 아니죠. 순댓국, 순대와 국이 만났습니다. 순대와 국,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뒷말이 어때요?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될 때 우리는 여기에 사이시옷을 넣어 줍니다. 순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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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대국. 그렇기 때문에 사이시옷 넣어서 바꿔줘야 하고요. 떡볶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떡볶이는요. 여러분 보시면 가끔가다 이렇게 쓸 때 있는데 이거 비표준어입니다. 그냥 표준어가 아니에요. 이게 아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비표준어이고요. 떡볶이로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잘못된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떡을 복이라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떡볶이라고 읽죠. 혹시나 해서. 떡볶이라고 읽습니다. 떡볶이가 표준어입니다. 떡볶이기도 아니고 이 복기도 아닙니다. 조기 졸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비표준어입니다. 표준어가 아닙니다. 조림입니다. 이 조린다라는 것은 국물이 자작하게 조려질 때까지 푹 끓이는 걸 조림이라고 하죠. 국물이 거의 없이 바짝 끓여서 만든 음식을 조림이라고 하고요. 조림으로 해야 됩니다. 졸임은 비표준어입니다. 나머지는 잘 되어 있네요. 그래서 떡볶이로 바꾸는 게 아니라 복기로 바꿔야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로 갈게요. 자,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 묻고 있습니다. 자, 땡땡 문학촌 답사 보고서 쓰기 계획표인데요. 목적이 지금 땡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땅, 일치, 장소 나와 있고요. 내용은요. 작가의 생감이 작품 배경지를 탐방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것을 탐방을 할까요? 지역 특산물 조사하기 위해서 게임 사용 실태, 과학 실험 아니죠. 작가와 작품을 더 깊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생감 및 그다음에 작품의 배경지를 탐방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네요.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부터 13번은요. 너무 유명한 시인이죠. 참회의 시인이다 라고 잘 알려진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화로도 나왔고요.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에서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이 서시를 아마 안 들어보신 분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죽는 날까지 나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삐리리 여기에서는 살고 싶었는데 살고 싶어요 라는 서술어가 생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쉼표 나와 있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나 하늘에 대고 여기에서의 나에게 이 하늘은 윤리적인 절대 기준이 됩니다. 하늘을 우러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잎새에 이는 아주 조그마한 갈등 상황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상과 현실에서 오는 고뇌를 의미합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내가 봤을 때 하늘의 별, 희망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죽어가는 것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의 죽어가는 것은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죽는 날이 온다라는 거, 즉 유한한 존재라는 거.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과 묶어서 생각했을 때 죽어가는 것은 고통받는 민족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억압받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나 고통스러운 거, 그 다음에 고민도 하고 했지만 나 이거 내 길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화자의 다짐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짐과 순교자적인 삶에 대한 다짐과 의지라고 하실 수도 있겠네요. 오늘 이 밤에도 어두운 현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느끼는 바람은요. 현실의 시련이나 고난을 의미합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동일한 구절 반복되고 있나요? 동일한 구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후각적 이미지 강조되고 있나요? 후각적보다는 오히려 시각적인 이미지가 자주 등장하고 있지요. 소리를 흉내내는 말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미가 대립되는 시어 제시되고 있나요? 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갈등 상황이지요. 희망과 갈등 현실에서 오는 이러한 대립되는 시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거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가볼게요. 기억의 함축적 의미 설명한 거 가장 적절한 거 기억을 봤더니요. 하늘 나와 있습니다. 나 이 하늘을 울어러 라고 되어 있네요. 하늘을 울어러 라고 하는 거 화자가 양심을 비추어 보는 것, 도덕적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 3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13번 가볼게요. 자, 윗글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거 냉소적, 의지적, 체념적, 해학적 나와 있는데 자, 이 단어의 의미 여러분 나온 김에 정리해주고 가세요. 여러분들 교재에 짝짝짝 정리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보기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랬을 때 단어의 의미를 몰라서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냉소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좀 차갑고 비웃는 거, 쌀쌀한 태도, 이러한 태도이고요. 의지적이건 의지, 나 무엇 할 수 있어 라는 의지 강력한 태도. 그래서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건 우선 2번 찾고요. 걸어가야겠다라고 하고 있죠. 체념하는 건 단념하는 거, 품었던 생각이나 기대 등을 더 이상 품지 않는 거, 단념하는 걸 의미하고요. 해학적인 거 자주 나오죠. 그래서 희곡할 때 해학적인 표현 자주 등장합니다. 익살스럽고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짝짝짝 써주세요. 정답은 2번 찾고 저희는 사랑손님과 어머니로 갑니다. 자, 사랑손님과 어머니는요. 가장 중요한 게 누구다? 바로 시점이다. 자, 이 글의 시점을 알아보기 위해선 등장인물, 이 글 안에서 누가 이야기하고 있나요? 어린아이 오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키가 직접 글 안에서 나는요, 그렇게 나는요 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니 글 속에서 직접 이야기하고 있다. 1인칭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주인공이냐 아닌가를 한 번 더 판단해 주셔야 되겠죠. 내가 주인공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공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오키는 안타깝게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나의 엄마와 사랑 손님입니다. 둘의 뭔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어린아이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왜 그러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그러나 글을 읽는 우리는 다 알죠. 아, 둘의 뭔가 찌릿찌릿 뭔가 통하고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글이 더 재밌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지만 이 어린아이 눈빛으로 바라보는 어른들의 이 복잡 미묘한 관계. 그런데 단순히 복잡 미묘한 게 아니라 사회적인, 그다음에 시대적인 주변의 풍속과 연결되다 보니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이 아닙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주인공을 관찰하고 있는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여러분 다 글 읽어 오셨죠? 전 읽지 않고 넘어갑니다. 인물의 사회 비판 의식 강조하지 않아요. 어린아이 서술자가 사건을 전달하고요. 주인공 어머니와 사랑손님 영웅적 활약상 아니죠. 자연과 인물의 대립 아닙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15번으로 넘어갑니다. 기억에서 리을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거 오키와 아저씨가 친해지도록 하는 소재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저씨와 오키가 더 자주 이야기 나누고 나랑 같네요 라는 우리 같은 거 좋아하네 라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거 아저씨를 위해서 엄마가 매일매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요? 아저씨는 어떤 반찬 제일 좋아하누? 나는 달걀 좋아해요. 나도 그래. 엄마 아저씨는 달걀 반찬 제일 좋대. 그랬더니 엄마가 달걀을 빠지지 않게 사늡니다. 그래서 이는 3번 달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부, 손뼉, 잔심부름 나머지는 해당하지 않네요. 16번으로 갈게요.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가와 유사한 거 가를 봤더니 들었어요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1, 2, 3, 4번에 들었어요를 우리 사전적 의미 정리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써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방은 볕이 잘 들었어요에 1번에 들었어요는 빛이나 이러한 것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고요. 세수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에 들었어요는 수면을 취하기 위한 장소에 가거나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옷을 사느라 돈이 많이 들었어요에 들었어요는 어떤 일에 돈이나 시간, 노력, 물건, 물자 등을 쓰이다라는 의미이고요. 만두를 잘 빚어서 할머니 눈에 들었어요에 들었어요는 어떤 물건이 사람이 좋게 물건이나 사람이 좋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16번 가에 들었어요와 같은 의미는 그렇죠. 4번. 사람이나 사물이 좋아지는 것 이런 걸 의미합니다. 4번 찾아주시고요. 저희는 17번부터 19번으로 갑니다. 17번부터 19번은요. 최초의 국문소설입니다. 홍길동전으로 갑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운율을 통해 정서를 드러내는 건 소설이 아니라 시에 대한 설명이죠. 장과 막을 나누어 사건을 전개하는 건 희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인화된 사물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건 가전체이죠. 그래서 윗글에 대해서 홍길동전과는 관련 없고요. 시대적 상황이 갈등 양상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맞습니다. 자, 홍길동전 하면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최초의 국문소설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문화도 시대 상황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홍길동이라는 청년이라고 할까요? 이분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겪는 일입니다. 이분의 출신은 어떠한가요? 적자가 아니죠. 서자 출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소자가 아니라 소인이라고 하죠. 호영, 호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자 출신의 호영, 호재할 수 없다는 것에 화가 납니다. 불만을 품고 이를 바꾸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해야? 남자라면 무엇해야지? 입신양명해야지. 이름을 드높이 널려야 되는데 나는 서자 출신이라 즉 출신이 천애라는 표현을 쓰죠. 서자 출신이라 입신양명을 할 수 없고 호영호제도 할 수 없어. 이때 당시에는 적자와 서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왜 쓰냐면 가끔 가다가 보기에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의미 해석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한번 쭉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홍길동전은 최초의 국문소설입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에 대한 일대기가 나왔고요. 이는 어때요?
영웅 소설의 대표입니다. 특별한 힘도 가지고 있고요. 지인도 만나게 되고요. 어때요? 도인처럼 무술도 부리고 이러한 것들 영웅의 일대기처럼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 방법 취하고 있습니다. 홍길동의 처지를 보아하니 서자 출신이라서 호영호제를 할 수 없고 입신양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집을 나서게 됩니다. 아하, 우리는 이 당시에 적서차별제도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상황, 이러한 상황들이 갈등 양상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18번으로 봅니다. 자, 기억으로 보아서 대장부에 대한 길동의 생각. 대장부라면 어떻게 기억을 봤더니 대장부가 세상에 나와 공자와 맹자를 본받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병법이라도 익혀 대장인을 허리춤에 차고 비스듬히 차고 동서로 정벌하여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이름을 만대에 빛내는 것이 장부의 통쾌한 일이 아닌가. 뭐 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입신양명해야 된다. 예술적 재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공자의 뜻에 따라 병법을 익혀야 된다라고 해서 이 말을 한 건 아니죠. 장사로 돈을 벌어서 재물을 쌓아야 된다라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나라에 공을 세워 후세의 이름을 알려야 된다. 입신양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정답은 4번 찾아주시고요. 저희 19번으로 갑니다.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A 부분 봤더니요. 쭉 나와 있지요. 깁니다. 길동이 본래 재주가 뛰어나고 도량이 활달하여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하루는 어머니 방에 가 울면서 아뢰었습니다. 하면서 쭉 나 엄마 저 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재상가의 천한 자식이 너뿐이 아닌데 어찌 마음을 좁게 먹어 어미의 간장을 태우느냐 엄마 마음이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라고 했더니 옛적에 장충의 아들 길산은 천생이었지만 장길산을 들어서 자신의 의지를 다시 한번 필력합니다. 그랬더니 소자가 나감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어미가 이 말을 듣고 같이 슬퍼하였다 라고 했네요. 어머니는 길동의 대범함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걱정하고 계십니다. 길동은 사례를 들어 엄마 설득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누구요? 장길산. 예를 들어 얘기하고 있네요. 어머니는 길동의 말을 듣고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동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냈고 그로 인해서 집을 나가려고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길동 정리해 주시고요. 저희는 그 다음 냉장고의 이중성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윗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정은 냉장고의 이중성. 먼저 이 글을 다 읽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냉장고를 사용하면 전기를 낭비하게 된다. 지금 냉장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기 낭비하게 된다. 그리고 언제 먹을지 모르는 음식을 보관하는 데 필요 이상의 전기를 쓰는 것이다. 전기를 낭비하는 것은 전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삐리리 나와 있었고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이라고 하면서 어때요? 냉장고에 없던 시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요. 이웃과 음식을 나눠 먹어서 이웃과의 정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웃과 음식을 나눠 먹는 일이 줄어들게 되면서 냉장고는 점점 커지고요. 그 안에 넣어두는 음식은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자, 냉장고가 생기면서 정은 뚝뚝 떨어졌어요. 왜요? 음식을 보관할 수 있게 되면서요. 삐리리 냉장고는 당장 소비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사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예를 들어서 또 얘기하고 있네요. 근거를 들어 얘기하고 있어요. 애꿎은 생명을 필요 이상으로 죽게 만들어서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짐승이나 물고기 등을 마구 잡고 당장 죽이지 않아도 될 수많은 가축을 죽여 냉장고 안에 무엇한다? 보관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네요.
마지막 볼게요. 우리는 냉장고를 사용함으로써 애꿎은 생명들을 필요 이상으로 죽여 냉동하는 만행을 습관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윗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냉장고를 쓰면서 상하는 음식이 많아졌다라고 했는데 상하는 음식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저장 가능해졌다라고 하면서 상하는 음식이 줄어들었죠. 냉장고를 사용하면 전기를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었고요. 냉장고는 수많은 가축을 죽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냉장고는 당장 소비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사게 합니다. 그래서 보관하게 합니다. 적절한 것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가볼게요. 글의 흐름으로 볼 때 기억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 부분 봤더니요. 앞에서는 자원을 낭비하는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요. 삐리리 기억 부분 나왔고요. 기억의 뒷부분은 냉장고가 없던 시절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흐름을 봤을 때 어때요? 낭비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낭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이 있어서 여러분들 어때요? 음식도 나눠 먹을 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부분. 삐리리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식구가 먹고 남을 정도의 음식을 만들거나 얻게 되면 미련 없이 이웃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우리는 냉장고를 쓰면서 인정을 잃어갑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이웃과 나눠 먹었거든요. 기억 들어갈 내용으로 1번 적절하고요. 냉장고는 커지고 있지만 보관한 음식을 줄고 있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이웃과 나눠 먹었어요. 그래 흐름상 적절하지 않죠. 가전식 냉장고에는 육류나 어류를 보관하지 않는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어때요? 내용이 전혀 연결되지 않죠. 냉장고는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적절하지 않죠. 기억의 뒷부분 보면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요. 어때요? 음식이 많이 생기면 이웃과 나눠 먹으면서 정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냉장고가 생기면서 보관이 가능해지고요. 무엇을 잃게 된다? 정을 잃게 된다. 정답은 가장 적절한 거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번 가볼게요. 자, 문맥상 니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묻고 있습니다. 지금 접속사 얘기하고 있는데요. 니은 이렇게 접속사를 보려면 앞의 내용과 삐리리와 니은 이렇게 해서 앞뒤 문장의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앞에를 봤더니요. 냉장고는 점점 커지고 그 안에 두는 음식은 하나 둘씩 커지고 크고 지고가 아니죠. 커지고 냉장고는 커지고 그 결과 하나 둘씩 음식이 늘어났습니다. 무엇을 하게 되는 겁니까? 보관하게 됩니다. 뒤에 내용 볼게요. 냉장고는 당장 소비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사게 합니다. 자, 이 또한 왜 그럴까요?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흐름상 어때요? 전혀 뭔가 반대되거나 원인과 결과라거나 이러한 내용들이 아니네요. 그렇기 때문에 앞의 내용에 어때요? 내용을 더하여 준다라는 의미의 첨가 관계 접속사, 접속어 또한이 들어가야 됩니다. 커지고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음식을 보관할 수 있게 사게 됩니다. 라고 해주어야 됩니다. 2번 만약 뭐뭐 한다면 이건 가정이죠. 그리고 설마 뭐뭐 하지 않겠지만 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상황을 추측하는 접속사입니다. 부정적인 상황 아니지요. 하지만은요 역접 접속어입니다. 이는요 앞에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반대될 때입니다. 커지고 늘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소비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일 때 하지만을 사용합니다. 문맥상 니은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거는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다음 마지막 동물들의 의사소통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글 다 읽으셨으리라 생각하고 가부터 볼게요. 가는요 동물들은 동물 행동학이란이라고 그래서 동물 행동학
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본능이나 습성, 일반 행동의 특성이나 의미, 진화 등을 비교 분석하여 연구하는 생물학의 한 분야이다 라고 하면서 동물 행동학을 정의하고 있네요. 그 다음 그런데 이 동물 행동학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첫 번째, 아프리카나 열대 호수에 사는 민물고기 중에 시클리드 라는 물고기가 있는데요. 시클리드는 기분 상태에 따라 색깔이 변하고요. 또 정면에서 보면 마치 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귀에 점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면서 어때요? 감정을 드러냅니다. 아하, 이는 시각을 활용한 대화를 하는 거구나. 표현을 하는 거구나. 다도 볼게요. 다음으로 중남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함 원숭이. 왠지 이름만 들어도 청각적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함 엄청 칠 것 같죠? 자, 계속 읽어보면 고함 원숭이는 청각적인 연구가 맞습니다. 큰 소리를 냅니다. 학자들은 파나마나 코스타리카 같은 열대 지방이 연구하러 모이며 고함 원숭이의 소리를 흉내내는 대회를 열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고함 원숭이가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제 영역에서 다른 영역에 사는 수컷에게 여기 내 땅이야 라고 경고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다 동물 행동학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네요. 라는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지금까지 동물들은 시각과 청각을 통해 아주 많은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알아듣는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클리드와 고함 원숭이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네요. 물론 어느 동물이나 한 가지 방법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도 그렇듯이 시각으로도 많은 의사를 표현하며 청각으로도 많은 것을 전달한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 정리하면서 하고 있네요. 윗글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 동물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합니다. 시클리드는요, 몸에 점이 생기지 않는 바닥 물고기가 아니라 생기고요, 점으로 기분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 고함 원숭이는 세계에서 몸집이 가장 큰 원숭이인가요? 이런 말은 없었죠. 작은 원숭이에 속한다라는 얘기만 있었죠. 세계에서 뭐 몇 등이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고함 원숭이는 자기 고유의 영역 없이 공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여기 내 땅이야 라고 소리 지른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영역이 있습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번 갈게요. 자, 가에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내용 아닌 거. 가는 동물 행동학은 생물학의 한 분야라는 거 어때요? 그 밑줄 그어져 있는 기억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나는요, 시클리드는 기분에 따라 색깔이 변합니다. 고함 원숭이는 큰 소리를 내요. 친근감? 아니죠. 무엇 하나요? 경고합니다. 거기 내 땅이다 라고 경고하지요. 동물들도 시각과 청각으로 많은 것을 표현한다라는 거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네요. 알 수 있는 내용 아닌 거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 25번이요. 자, 기억과 같은 설명으로 쓰인 거 설명 방법, 기억은요, 정의 방법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벚꽃은 봄에 피지만 국화는 가을에 핀다 라고 하면서 서로 차이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대조의 설명 방법이고요. 여우비란 볕이 난 날 잠깐 내리다 그치는 비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정의 방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 극지방의 빙하가 녹게 된다 라고 하면서 원인과 결과, 즉 인과의 방법 사용하고 있고요. 가야금과 하프는 줄을 튕겨서 연주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조가 아니라 공통점이니까요. 차이점은 대조, 공통점은 비교. 그래서 비교와 대조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문제, 25문제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제가 글을 직접 읽어드리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글 다 읽고 오셨으리라 생각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저처럼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은 꼼꼼히 정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스타워치 한번 시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가 얼마나 시간 완배를 잘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강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